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식으로 소유권 관계는 매수인에게 넘어왔는데,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그래서 매각 대금을 냈는데 그 매각 대금 갖고 이제 배당을 받아야겠죠. 배당을 받는데 이런저런 이해관계인이 실제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자들 가운데 배당 요구를 신청했고, 또는 자기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고, 막 이런 너댓 명의 채권자들이 막 있겠죠. 그럼 그 배당금을 어떻게 분배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배당받을 채권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하는 압류 채권자가 있죠.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압류의 효력을 앞에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나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고 지금 이 배당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집행권원까지 갖고 있는 어떤 채권자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해서 집행 절차가 개시됐어요. 그러면 이 압류가 됐는데 그 뒤에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채권 있는 사람이 다시 압류를 신청했어요. 집행 절차 개시, 집행 개시를 신청했어요. 뭐 이런 등등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압류 신청한 그 절차에 막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압류의 효력은 뭐였었어요? 처분 금지효라고 그래서 압류한다라는 것은 처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처분 금지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는 압류의 금지에 있어서 앞에 가서 써놨으니까 앞에 가서 봐봐요. 압류의 금지에 따른 의배는 처분 금지, 압류의 금지가 아니라 압류가 있으면 처분 금지인데, 그 처분 금지는 압류라는 이런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 처분을 금지하지, 뭐 자기 물건 채무자가 파는 것은 압류했다고 해서 못 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류라는 속성에 따른 처분 금지 내지는 처분 제한이 그럼 뭐냐? 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이 채무자가 막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 게 이 압류 시킨 것에 처분을 하지 마라, 저당권을 설정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그게 압류의 효력인데 그게 어겨져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요 압류한 채권자와 이 채무자의 그 행위 사이에서만 무효이지, 이런 걸 산 사람 등등 막 이런 데서 펼쳐지는 것까지를 이 압류가 다 제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압류에 따른 효력으로 처분을 제한 내지는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 이후에 양도가 됐다든지 압류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하더라도 그 효력은 그 사람 사이에서만, 즉 그 채무자가 한 행동이 채권자에 대해서만 무효이지 채무자가 한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괜찮다예요. 그럼 그 상대적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그 상대적이라는 상대는 이 채무자가 펼친, 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펼친 행위가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요 채권자가 압류한 절차에 등장하는 사람한테까지 다 무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대적 무효 속에 들어가서 개별적 상대적 무효설과 절대적 상대적 무효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별적 상대적 무효설과 절차적 상대적 무효설이 나와요. 그 학설 제목 잡은 거를 잘 포착해 보세요. 절차적 상대적 무효는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펼친 것이
이 사람 간의 상대적 무효인데 그 상대적 무효가 이 채권자가 펼친 압류 절차상에 등장하는 그 이웃 사람들의 그 압류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의 절차에 걸려있는 사람들한테 무효다라고까지 하는 게 절차적인 입장에서의 상대적 무효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요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보고 요 뒤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까지는 그 절차에 걸려있는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봐주지 않는 그야말로 개별적 상대적 무효의 입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절차적 상대적 무효인데 우리는 뚜렷한 조문은 없어요. 뚜렷한 조문은 없는데 실무상은 개별적 상대적 무효라고 보는 이런 식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상대효설이냐 개별적으로 상대효설이냐의 타입이 있는데 우리는 개별 상대효설이에요. 그럼 개별 상대효설은 어떻게 돼요? 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압류가 그래서 못하지만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까지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가 개별 상대효설이에요. 개별 상대효설. 만약 절차 상대효라면 요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는 무효, 이 압류한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이런 절차 말고 그나마 어떤 쟁점이랄까 논의로서 의미 있게 보려면 이중압류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매수인의 부담인 담보물건, 용익물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소재주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어떤 의미의 효력이냐 이것을 익혀야 이제 배당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배당 문제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같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배당 문제를 보면 그런 상태에서 배당 문제를 보면 요 개별 상대 요설이 우리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절차 상대 요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의 입장도 만만치 않고 일본은 실제 절차 상대 요설을 채택까지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앞부분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매각이 이루어지고 배당이 되는 이런 단계에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 보세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경매 개시 결정기입 등기를 했다. 경매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했으니까 2014년 3월 31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이 저당권은 앞서잖아요. 저당권은 앞서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누군가한테 돼서 팔렸을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금 납부한 게 지금 간략화시킨 게 6천만 원이 납부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6천만 원 지금 납부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당권은 이 매수인이 여기서 뭐 매수인을 한 Z라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Z. 매수인한테 이 저당권이 인수돼요? 아니면 소멸돼요? 저당권은 소멸되죠. 그 다음에 배당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에 걸어놓은 2,500만 원 다 받는 거죠. 일단 2,500만 원 다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압류 걸은 경매 개시했죠. 그러니까 얼마 채권이 있었겠어요? 2,500만 채권이 있었고 아마 집행권원도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자기가 건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뒤에 뭐예요? 당해세가 아닌, 당해세는 요 목적물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 그건 아닌 조세태권인데 법정기일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요 경우는 지금 자기가 압류를 걸긴 걸었지만 그 채권의 속성은 뭐예요? 하등 뭐 특혜받는 채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채권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져요? 조세 채권한테 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압류를 걸긴 했지만 뭐 특성이 있지는 하나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 채권한테 치니까 여기가 2,500 다 빼가지고 그리고 6천만 원에서 남는 거 1,000만 원 갖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일반 채권자인데 가압류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걸었네요. 일반 채권자인데 가압류를 걸었네요. 요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이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기 1등기 아니라 기입등기겠죠. 어떤 또 채권자 가압류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압류 지금 채권 걸었네요. 가압류 기입등기 했네요. 그 다음에 요때 저당권 설정된 게 있네요. 가압류 가는 압류를 임시로 하는 건데 가압류 자체의 압류의 효력은 본래 압류의 효력과 똑같아요. 가압류에 가 붙었어도 압류의 효력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압류 내지 가압류가 걸려버리니까 아까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압류 다음에 등장하는 처분행위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아까 상대적 효력이라 해서 적어도 절차 상대효냐 개별 상대효냐 이전에 개별 상대효이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압류 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무지막지한 그 담보물건인데 이 사람한테 대항 못해요. 여기 이게 쌤쌤이란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 한 거잖아요. 압류의 처분금지요. 압류를 하면 그 뒤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더라도 이 저당권 설정이 이 채권자, 압류를 건 채권자와 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했어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적 무효이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무효,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무효인데 그렇다고 저당권을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그 사람 간에만 무효니까 무효관계에서 여기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꼴이란 말이죠. 이 경우도 봐보세요. 병정 간에 가는 게도. 병이 압류 걸었는데 그럼에도 그 뒤에 나타나서 또 채무자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준 거는 이게 이거한테 대항 못한단 말이죠. 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갑과 병은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가압류는 걸었지만 일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병은 동등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묘해졌어요. 요거에 이게 대항 못해요. 요거 대항 못해요. 요거와 요거는 동급이에요. 그럼 요 두 개는 뭐예요? 요 두 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이기죠. 저당권이 뭐 일반 이런 채권보다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계.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일단 안분을 했어요. 그럼 채권액이 2천만 원씩인데 지금 그때 우리 뭐로 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4천만 원이었어. 4천만 원으로 해놨죠. 그러면 일단은 얼마씩 가져요. 일단은 안분. 1,000만 원씩 가져요. 1,000만 원씩 가지면서 이제 누가 제일 앞서요. 그 다음에 2번과 1번은 본래 2번 저당권이 막강한데 1번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요 1,000만 원 받았다가 나머지 1,000만 원을 1번한테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보다 후순위인 3번, 4번한테 반씩 뺏어와요. 그래서 자기는 2,000만 원 채워. 그럼 누구한테 500만 원씩 빼와요? 여기서 요 1,000만 원씩 있던 것에서 500 빼오고 여기 500 빼오니까 이 사람 500 남아요. 그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우선권이 있을 것 같으냐면, 요 저당권이 우선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요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뺏어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예요. 여기 400만 원으로 바꿨어요. 요번 거는 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1번 또는 2번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배당할 금액이 2천만 원이고 가압류 채권자 500, 1500, 3000인데 배당 금액은 2천만 원이고, 지금 순서는 가압류 있고 저당권 있는데, 가압류는 가짜 있어도 본압류와 함께 압류가 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저당권은 대항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니까, 가압류 앞에 있었던 저당권이라면 모를까? 이거 이꼴이야, 이꼴.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인데 500, 1500, 3000이니까 5천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40%씩 일단 받으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일단은 나눠 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1번 저당권은 얼마까지 더 받아야 되냐면 1500만 원까지 더 받으려는데 지금 600이니까 900만 원을 어디서 뺏어오려면 올 수 있는데 누구한테 뺏어와요? 1번한테는 안 돼요. 가압류한테는 자기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한테 900만 원 뺏어오니까 2번 저당권은 1200서 300 남고 2번 저당권이 1500 채워서 배당받을 수 있죠. 1번한테 가서는 못 뺏어와요. 되겠죠?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거 뭐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압류 내지 가압류가 걸리면 그 뒤 저당권자가 이거한테 처분 금지적, 처분 제한적 효력 때문에 대항을 못 해버린다. 그게 하나 요거 계산할 때 키포인트죠. 이해되겠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저당권이 거의 앞서는 거죠. 뭐 저당권은 원래 담보물권인데. 근데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 걸어놓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니까 압류 내지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 처분 제한적 효력에 상대적 무효에 걸리면서 지금 저당권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앞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겠죠? 실제 법무사 시험 문제였네요. 이번 것도 법무사 시험이네요. 배당할 금액이 8,500. 집행비용 500을 제일 먼저 빼간다 그랬죠. 집행비용은. 그 자체 절차 비용이니까 빼니까 8천만 원 남네요. 8천만 원 남는데 쭉 이게 내가 그냥 정리하기 쉽게 순서대로 했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가 2천만 원 빼가겠죠. 먼저. 뭐 2순위 근저당권자 3천만 원 빼가네요. 아니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만 했지 실제 순서대로인 것처럼 했는데 요게 있네요. 순서이더라도 순서 상관없는 요 포인트가 있네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당시에 1,600만 원이었다라고 뭐 당시의 기준. 그 다음에 당해세 4,4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먼저 빠져나가겠네요. 요거 먼저 빠져나가서 1,600, 400 빠져나가니까 8,500서 500 집행비용 빼면 8,000서 6,000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잊어버리고 나머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경매는 신청했어요? 이 순위 뒤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데 이 마지막 사람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당 금액이 8,500 나왔는데 결국은 이 1,600, 400 빼가고 6,000 써 이 사람 빼가고 4,000 남고, 그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9월 5일, 9월 16일, 9월 18일이니까
요 둘 관계에서는 어때요? 앞에서 계속 반복한 것처럼. 이순위 근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는 이 순서는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이게 D니까 가압류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단 안분 후 흡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000 빼가고 6,000 남은 거고 또 이 사람은 제일 앞서니까 2,000 빼서 4,000 남는데 이 4,000 갖고 요 경우 요 세 사람 사이에 한번 봐봐요. 4천만 원 갖고 요거 보세요. 3천만 원이죠. 앞에 요 사람 800만 원이죠. 요 사람 200만 원이죠. 그쵸? 근데 4천만 원이죠. 잠깐만 3천이고 맞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800이 아니라 3,000, 1,000, 1,000이네. 미안. 3,000, 1,000, 1,000인데 실제 2,000 빼가고 2,000 빼가고 500 빼갔으니까 4,000 남은 것 같고 요 사람들이 4,000 남은 것 같고 3,000, 1,000, 1,000이니까 5니까 80%씩 받으니까 382, 2,400, 800, 800인데 그렇게 안분을 해놓고 이 근저당권자가 3천만 원에 부족한 600만 원을 누구한테 뺏어오냐면 이 사람한테는 못 뺏어와요. 왜냐면 앞섰잖아. 자기보다 앞선 가압류. 누구한테 뺏어와요? 이 사람한테 뺏어와야지. 흡수하지. 이 사람한테 흡수. 그러니까 800서 이 사람한테 600을 흡수하니까 200 남지. 그러니까 실제는 3,800, 200 되죠. 3,800, 200.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죠. 되겠죠? 됐어요? 요번은 가압류 2,000, 근저당 3,000, 또 다른 가압류 3,000, 채권액 8,000, 배당할 금액 5,000이니까 토탈 채권은 8,000이고 금액은 5,000이니까 8분의 5 정도의 비율로 만약 안분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네. 왜 안분으로 일단 먼저 하냐면 2번 근저당권이 있는데 아까 거랑 유사한데 그 앞에 가압류가 1, 2, 3이 순서라고 친다면 2번 근저당권 앞에 가압류가 있으니까 2번은 1번한테 대항할 수 없고 한편 1번과 3번은 같은 급의 채권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분으로 하되 2번 근저당권이 1번한테는 흡수시킬 수 없고 3번으로부터 흡수해 오겠네. 그죠? 그러면 계산될 것 같은데 8분의 5씩 보면 2,000, 3,000, 3,000이니까 8분의 5씩 안분을 하면 1250, 1875, 1875인데 2번 1875에서 저당권 3,000이니까 1125가 모자라는데 1125를 1한테는 뺏어올 수 없고 3한테 흡수해서 뺏어오죠. 그렇게 되니까 2는 3,000 되고 3이 750만 남네. 750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또 계속 해봐요. 요거는 저당권 500, 당해세 500, 소액보증금 3,500. 소액보증금 이거는 최근에 올라서 얼마라 그랬어? 서울은 9,500만 원 한도에서 3,200만 원까지가 소액보증금이야. 현재 9,500만 원 한도의 보증금 중에 3,200만 원까지. 압류채권 3,500, 합계채권 1억 2,500. 요거
요거 1억 2,200만 원이어야겠더라고. 아까 내가 꼭 한번 서울 건 얼마인지 확인했는데. 그러면 1억 2,500만 원 중에 여기가 일단은 3,500만 원 다 보장 못 해주고 최우선 소액보증금으로 3,200만 원, 당해세 500만 원, 저당권 5천만 원, 압류채권 3,500만 원이 되는데 소액보증금 말고 그럼 차액 300만 원은 뭐야? 일반 보증금이야. 일반 보증금. 보장받는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보장받지 못하는 거야. 300만 원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1억 2,500만 원이고 배당할 금액이 1억 2,200만 원이니까 왜 소액보증금만 다 못하냐면 1억 2,5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 300만 원 남는 게 그게 지금 마저 일단은 줄 수가 없어. 모자라. 그 부분이. 300만 원이 모자라. 나머지 다 그러면 순위가 보면 앞서는 순위, 당해세도 앞서, 저당권도 앞서, 만만한 게 이제 일반 채권인데 그러면 소액보증금에서 300만 원 못 받는 거를 일반 압류채권에서 뺏어올 수 있느냐, 흡수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보증금 300만 원 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최우선 소액보증금은 아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가 되니까 일반 채권자한테 300만 원을 뺏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보증금은 확정일자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그 소액의 그걸 확실히 보장해 주는데 지금 300만 원의 우열관계 때문에 확정일자를 따져보는 거야. 확정일자가 만약 없다면 그냥 일반 채권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흡수를 일반 압류채권자에서 흡수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흡수해서 채워질 수 있는데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압류채권자는 그러면 3,500서 300만 원 빼서 배당받게 되는데, 만약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임대차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고, 대항 요건만 갖췄으면 그야말로 대항만 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한테 대항만 하는 거지 이 배당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는 거지. 배당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대항력, 주민등록까지 갖춘 것에 의한 대항력만 있다면 새로 매수원 낙찰자한테 내 임대차에 그 경우는 존속이라든지 임대차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는 그 정도 주장만 하는 거지, 우선 변제는 이 배당금에서는 못 받는 거지. 우선 변제. 그랬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다수의 채권자 중 등기부에 기입된 순서가 가압류 800만 원, 근저당권 400만 원, 당해세가 아닌 조세. 당해세가 아닌 조세니까 근저당권보다 다음으로 해놨네. 그 다음에 또 일반 채권 중에 가압류. 이렇게 4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배당 금액은 1,000만 원인데 각각 합치니까 얼마인지 일단 보자. 800, 400, 600, 200이니까 2,000인데 실제는 배당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50% 배당으로서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이 일단 배당 안분이 되네. 안분이 되고 이제 흡수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근저당권자 400 받으려니까 200밖에 안 됐으니까 200을 어디서 채워야겠지. 지금 이번에 근저당권자가 어디서 200을 채워야 될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채워? 자기보다 앞에 있는 가압류한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다음인 3번과 4번한테 이제 100만 원씩 뺏어와야겠네. 100만 원씩. 그래서 3은 100만 원 뺏기고 200이고 요 4는 한 푼도 못 받고 2번의 저당권은 그래도 400이 됐네. 400이 됐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3번과 4번은 당해세가 4번 가압류한테 앞서. 그 다음에 당해세가 1번한테도 앞서. 1번은 그냥 일반 채권자야. 세금이 앞서. 일반 채권자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3번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600인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계속 설명이 좀 이렇게 자세한데 어떤 설명이냐면 뺏기기 전 걸 기준으로 모자란 걸 갖고 채우느냐 뺏기고 나서 그거 갖고 채우느냐 즉 요걸로 채우려면 300만 원 채우면 되지 뺏기고 나서 채우려면 400을 채워야 되잖아 그거 차이야. 근데 어떻게 해결한다 현재? 마지막 뺏긴 걸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한번 정해져서 모자란 거 갖고 한다. 즉 300만 원만 채우면 돼. 300만 원만. 그럼 이 300을 누구한테 채워? 자기보다 뒤지는 4번하고 1번한테 채우려는데 4번은 지금 하나도 없어. 빵이야 빵. 처음에 100만 원 받았다가 2번 저당권자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이 400을 누구한테 갖고 와야 돼? 400을? 아니 400이 아니라 300을 누구한테 갖고 와야 돼? 미안. 300을 400 갖고 오는 게 아니야. 200으로 줄어든 걸 기준으로 400이 아니라 줄어들기 전에 자기가 흡수당하기 전에 원래 안분으로 한 300 갖고 300을 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한테는 더 갖고 올 것도 없어. 4한테는. 그러니까 1번한테 가서 300을 갖고 오니까 1번은 100. 그래서 여기 자기는 600 채우잖아. 되겠지? 그래서 1번이 100. 1은 100. 그 다음에 2는 400. 3은 500? 5천으로 되어 있는데 3, 잠깐만 3이 그치 300을 뺏어오는데 300을 뺏어오는데 200 기준으로 400 뺏어오는 게 아니라 300 기준으로 300 뺏어오는데 실은 또 100은 뺏겼으니까 200에다 300 더해서 500이 되는 거지 그치? 500 근데 5천이라고 표현됐네 5천으로 되는데 500만 원이 각 배당된다. 여기서 하나 문제는 좀 앞에 거보다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꼬인 거는 어떤 점 때문에 그래? 600서 50%씩 배당받는 3이 300을 배당받는데 흡수를 100을 당했기 때문에 이 400을 채우느냐 300을 채우느냐의 문제가 하나 불거지는데 여기 기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300으로 배당 잠정적으로 안분으로 한 상황에서 모자랐던 거 300을 누구한테 뺏어오느냐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400을 뺏어오느냐 자기가 한번 100을 흡수당한 것까지 감안해서 400을 뺏어오느냐 흡수시키느냐는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배당 계산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해서 배당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된다. 소송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배당 이의소다. 배당 이의소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청구 이의소, 제3자 이의소 배웠는데 여기 이제 요 단계에서 등장하는 배당 이의소죠. 그래서 인수주의에 따라서 진행된 인수주의는 뭐예요? 새로운 매수인이 인수하니까 배당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 이의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는 되는데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이의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 생각해보면 되겠죠. 소멸주의는 자기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배당을 받는 뭐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있으면 배당 이의소를 할 수 있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것은 예컨대 인수주의는 실제 그 사용하는 뭐 이런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배당이의소라는 개념도 나올 수가 없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보면 되죠. 그래서 쭉 배당이의소는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들 중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들 중에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채권자는 남들한테 더 간 거가 억울하면 그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엉뚱한 놈이 와서 자기 채권 어떻게 덮었다 해서 빼가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배당표의 기재에 대해서 이의를 해놔야 돼요. 이의를 하고서 진술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채무자도 배당이의소의 원고와 상황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 쭉 해놓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관할법원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배당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소장 같은 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낸 경우 뭐 이런 거 등등 두어 개 예를 들었으니까 쭉 보세요. 배당이의소. 배당이의소의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 대비해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는 두 차례 불출석, 쌍방불출석,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일지정 신청했다가 또 불출석 했을 때 소치하러 간주한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268조인가 소치하 간주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이해요. 배당이의소는 어떤 신속한 이 처리 이런 등등에 있어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속한 종결을 위한, 요게 민사소송법과는 좀 다른 소송의 절차의 규율이 특이한 경우니까 알아두세요. 소송 내놓고 원고가 첫날 안 가버리면 소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거죠. 그것만 하나 유의하면 돼요. 나머지야 이제 소송의 일반론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배당 이의소까지 봤고요. 그래서 강제 집행에 있어서 상황을 본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강제 관리라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그것을 팔아서 그나마 적정한 어느 정도 실제 가격에 그래도 많이 맞추어서 이게 매각이 돼서 변제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별로 안 좋거나 하면 이게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가뜩이나 일반 물건도 잘 안 팔릴 텐데 이런 경매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이게 경매 매각 가격이 뭐 터무니없이 낮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파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용 수익 대금에서 관리를 해서 사용 수익 대금으로 해서 변제 충당하는, 꼭 파는 게 적정한 어떤 시장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게, 강제 관리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데, 매각 규정을 뺀다면, 강제 경매의 매각 규정을 뺀다면 대부분이 강제 관리에 준용되는데, 통계치 보니까 1년에 8건 정도밖에 없어요. 1년에 한 8건. 최근 거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안 쓰인다고 봐도 되죠. 그렇지만 그 취지는 경기가 이렇게 호황일 때의 상황이 아닌 불황에서 파는 거가 제값받고 못 팔고 뭐 이런 상황에서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해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박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규정이 전제돼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추가로 반영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선박에 대한 집행을 부동산의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고, 선박과 또 이제 뭐 그런 거와 함께 자동차 이런 거, 또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부동산급으로 취급되면서 이 선박, 자동차 이런 등등에 대한 강제 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대충 개요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 부동산 집행하는 것을 이제 쭉 봤고, 실제 절차적인 세세한 거는 뭐 기술적인 거니까 큰 흐름으로 우리가 첫날 봤던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실제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압류의 효력이 중요해요. 압류의 효력. 그것 때문에 이제 우열관계가 나오니까 압류의 효력.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걸려있던 담보권, 용의권이 실제 매각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게 중요하죠. 그게 왜 다 중요하냐면, 그렇게 여러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서 결국은 배당해서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처리돼서 배당을 받느냐와 연결되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런 단순한 기술적인 거는 이제 크게 살펴보고, 실제 중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런 법정 매각 조건으로서 인수주의, 소멸주의, 그 다음에 배당 요구권자, 그래서 배당 받을 자, 그 다음에 실제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의 실제 처리, 계산, 요것을 중심으로 오늘 익혔어요.